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집단 행동을 포함한 투쟁 방향을 논의합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일정을 논의하고 집단 행동 돌입 여부와 시점 등에 관한 투표를 진행할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총파업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측은 지금은 정부가 증원 규모를 발표해 상황이 변한 만큼 새롭게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사직서를 내고 오는 20일부터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죠. 이에 정부는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네, 또 현장 점검을 통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를 낸 수련병원 12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어제 오후 6시 기준 10개 병원에서 모두 235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이를 수리한 병원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모두 103명입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서 이들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했고 이후에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는 서울 성모, 부천 성모, 대전 성모병원 각 1명씩 모두 3명으로 복지부는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수도권 5대 대형 병원의 전공의 숫자는 2,700여 명. 해당 병원 전체 의사의 37%에 해당하는 숫자로 각 병원마다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들이 차지합니다. 이 전공의들이 동시에 병원을 떠난다면 업무 마비는 불보듯 뻔한 상황. 이미 치료를 받고 있거나 수술 등 중요한 치료 일정을 잡아놓은 환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파업을 보면 어때요? 지금 이게 진행된 과정에서 약을 처방도 못 받고 약을 못 먹으면 다시 원위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불안하죠. 그거 어떻게 보면 의사를 이기질 것 같아요. 응급실 당직이나 수술에 참여하는 전공의가 일손을 놓으면 중환자가 많은 대형 병원 특성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단 사직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한전공의협회는 집행부 총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을 선언하였습니다.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 보조 간호사의 역할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의료 대란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으로 늘리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지역 의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학 입장에선 의대생을 더 뽑고 싶긴 하지만 학생 선발 방식 변경부터 의대 교육 여건 구축까지 할 일은 많은데 시간과 돈, 무엇보다 의대 교수들의 협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의대 26곳 가운데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이 60%를 넘는 곳은 7곳에 불과합니다. 19개 대학은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수시로 뽑을지 정시로 뽑을지 속내가 복잡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역 내 수험생 수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시로 지역 수험생을 더 뽑으면 합격생 간 편차가 너무 커질 수 있어서 수시 선발을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도 합격선은 수능 100분위 기준으로 2점 정도, 수시로는 내신 1등급 후반까지 낮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대학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면서 이 기회에 지역들이 지역 인재 전형을 위해 서울에서 오려는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대학에선 학생 선발 변경부터 교육 여건 확충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앞서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이 된다고 한 만큼 늘린 것이긴 한데 정작 의대 교수들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MD 기초학교실 교수들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고 그런 상황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10% 20%도 아니고 2,000명을 뽑는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인트라고 쓰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총장들 역시 의대 확대를 원하면서도 교수와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5년 뒤 정원이 줄면 어떡하나 걱정입니다. 정부는 일단 재정 지원에 대해선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해 정책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이 된다 해도 실제 의대 교육 과정과 교수진 그리고 인프라 확충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반대 선봉에 서 있어 대학들은 증원 준비를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역의 단수공천 후보를 발표한 국민의힘이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권 공천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은 만큼 이른바 물갈이 폭도 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예선 통과를 노리는 국민의힘 영남권 후보자에 대한 대면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남, 경북과 부산, 울산, 대구 지역 면접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심사 다음 날 바로 단수 공천을 발표한 만큼 주말 사이 본선 직행 윤곽이 일부 드러납니다. 티켓을 받지 못하면 경선과 전략 공천, 재공모의 기로에 서는 만큼 의원들은 저마다 경쟁력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전장에 나가서 장렬하게 싸우는 모습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 기여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이 포진한 터라 인적 쇄신 규모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긴 했지만 당 공관위도 대대적 물갈이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는지에만 개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지 그 잡음을 흡수하고 당의 화합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어긋나는 선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은 당대표는 저의 몫입니다. 다른 지역의 대진표는 한 발 앞서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6선에 도전하는 정진석, 재선 성일종 의원은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각각 민주당 박수현, 조한기 후보와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된 겁니다. 김학용, 송석준 의원도 본선행 열차에 올랐지만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두 번째 현역 컷오프 대상이 됐습니다. 예선을 치를 22개 경선 지역도 공개됐습니다. 4선 중진 홍문표 의원과 강순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등 전현직 의원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 상당수가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영입인재 구자룡 비대위원은 정미경, 조수진 두 전현직 의원과 3파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윤갑근 전 고검장과 세 번째 맞대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선거구 조정이 예정돼 있는 곳은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경쟁력 면에서 다른 기존의 후보보다 다른 후보를 우선 추천하거나 추가 공모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고. 당 지지세가 강한 영남권엔 대통령실 참모 출신과 현역 의원이 맞붙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공천 파열음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주말에 공개될 단수 후보 명단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네, 이처럼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 면접 마지막인 오늘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 부산 지역 후보자들을 심사합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와 울산, 부산과 강원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평가를 차례로 진행한 뒤 면접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관위는 어제 면접을 마친 경남과 경북, 세종과 대전 지역 후보자들 가운데 경쟁자가 없거나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를 4차 단수 추천 대상자로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인적 쇄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공천 심사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여기에 이 대표의 심야 회동설, 직접 전화설까지 맞물리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밤 이재명 대표와 친명 핵심 그룹의 심야 회동설은 당내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노웅래, 기동민 의원 등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인사들의 컷오프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석자로 거론된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공천 관련한 사안들은 공관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위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보도였고 사실이 아니다. 당 차원의 공식 반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구심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적 쇄신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그냥 퍼진 소문은 아닐 거란 건데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있단 말까지 돌아섭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눈 한 의원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차원이었다고 YTN에 밝혔지만 현역 평가 하위 20% 개별 통보와 컷오프를 앞둔 상황이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공천 심사의 연관성을 둘러싼 뒷말이 끊이지 않자 당 공천관리위는 밀실 공천은 없다며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최대 30%까지 감산될 수 있어 사실상 컷오프, 즉 공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또 앞서 공천 심사 결과 경선이 결정된 지역구들의 경선 투표를 모레부터 실시하고 이르면 21일 일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탈당한 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국민의힘을 거치며 반문 활동을 펼쳤던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대의에 함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당과 관련한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선 지난 상황과 비판은 달게 받고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전장을 낸 서울 중 성동갑 지역구에 전략 공천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해당 지역구엔 관심이 없고 출마는 당과 당원에게 맡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전격적으로 빅텐트를 성사시킨 개혁신당이 세력 간 화학적 결합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에 밀려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같은 총선 준비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이 통합 발표 일주일 만에 애초 예고했던 최고위원회의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당직자들의 설명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전날 이준석 공동대표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이 대표가 류호정 전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 등 정의당 출신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류호정 의원이 개혁신당의 당원이 된 것이지 사상이 아주 저희가 좋아서 아니면 또 그런 정책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과 합당에 반발하는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에 노선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밑 신경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상징색을 주황색으로 유지할지 통합 전 각자 창당하는 과정에서 끌어다 쓴 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당명은 변함없이 개혁신당이고 저희의 당색은 오렌지색입니다. 이렇다 보니 통합 공천심사를 주도할 공관위원장 인선은 아직 지도부 회의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을 또 찾았습니다. 민주당과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개혁신당과 달리 가치와 노선이 선명한 제3정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칭 조국신당을 하는 분들은 가치와 노선이 거의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3당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에 필요한 정당인가를 호소드리고 차별화를 선언하며 일단 독자 행보에 나선 조국 전 장관과 세력 갈등이란 암초에 부닥친 개혁신당의 행보가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석사 졸업생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는데 과잉 진압 비판이 또 제기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졸업생 2천여 명이 모인 학위 수여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나라 미래이자 성장 핵심이다. 과감하게 도전하라며 두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발언 때 웅성웅성하는 객석.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한 석사 졸업생이 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 삭감 방침에 큰 목소리로 항의한 겁니다. R&D에서 고도화십시오. 잘생되기 말고 R&D에서. 주변 경호원들이 입을 손으로 막으며 제지했고 학위복 차림으로 위장하고 있던 인원까지 합류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졸업생은 사지를 붙들려 행사장에서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알림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가 안전 확보와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면서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호처는 지난달에도 윤 대통령 안전을 위협했다며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거칠게 쫓아내 과잉 진압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접거리도 아닌 멀리서 대통령 향한 의사표시의 외침조차 한시도 참을 수 없었습니까? 입틀막 대통령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강제 퇴장당한 인물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의 대변인을 맡은 정치인으로 뒤늦게 밝혀졌는데 대통령실은 졸업식 현장에서는 신분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재임 시절 숱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실망만 안긴 채 1년도 못 채우고 짐을 싸게 됐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한 지 열흘, 지난해 2월 말 대표팀에 부임한 지 1년 만입니다. 전술도 선수 관리도 근무 태도도 모두 문제였다는 게 축구협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클린스만 감독은 숱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축구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뒤 5경기에서 3무 2패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협회가 1992년 대표팀 전임 감독제를 도입한 뒤 최초의 불명예 기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평가전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6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듯 했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 기대 이하 경기력을 보이며 졸전을 거듭한 끝에 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뚜렷한 전술이나 색깔 없이 선수들의 개인기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은 이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대부분을 한국이 아닌 거주지인 미국에서 보내 재택근무 논란도 불러왔고 스타 선수 출신으로 선수단 심리 장악에 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이번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로 무색해졌습니다. 마지막 전력강화위원회에서까지 아시안컵 부진 이후로 선수단 불화를 언급하는 등 클린스만 감독은 끝내 실망만 안기고 짐을 싸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렇게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했지만 대한축구협회 앞에 놓인 문제는 산적합니다. 당장 새 사령탑을 뽑아야 하고 선수단 내부 갈등도 봉합해야 하는데요. 정몽규 회장은 본인을 향한 사퇴설엔 분명한 선을 긋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불명예스럽게 떠난 자리. 일단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새 사령탑 선임이 시급합니다.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부터 홍명보, 최용수, 김기동 등 전현직 K리거 사령탑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새 전력강화위원장부터 뽑고 감독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우리나라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두 선수가 중심이 된 선수단 내분 사태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정몽규 회장은 밝혔습니다. 선수단의 단합을 이끄는 게 새 감독의 첫 번째 자질이라며 더는 선수들의 상처가 커지지 않게 선수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럴 때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그러나 본인에게 쏟아지는 사퇴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오해가 있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1월 4선 도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며 클린스만 감독에게 협회가 줘야 하는 위약금에 사죄를 보탤 의향도 내비쳤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축구계에선 12년째 이어지는 정몽규 회장 1인 체제를 제대로 뒷받침하거나 똑바로 견제할 수 있는 조직과 인물이 미비한 상태에서 축구협회가 이 난제를 잘 해결해 나갈지 걱정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동지회 활동가 윤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아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며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령문과 공작금을 받은 뒤 활동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안보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억 원 자산이 있는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하고선 고객 현금 등을 빼돌린 경영진에게 5년여 만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고객 입출금을 막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계좌에 이용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트레빗을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진모 씨. 당시까지만 해도 모의 투자 대회를 열고 자체 코인을 발행할 정도로 탄탄해 보이던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돼 입출금이 제한된다는 공지 이후 돌연 파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진 씨는 거래소에 묶였던 가상자산과 현금 등 2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죽고 싶었죠. 진짜 죽고 싶었고 활발히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성격인데 그냥 1년 반 정도 그냥 약속 같은 것도 못 잡고 안 나가고 그냥 뭐 한 달에 진짜 5만 원에서 한 20만 원밖에 안 쓰면서 수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들은 집단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래소 경영진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와 전무는 거래소 계좌에 100억 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이를 고객에게 입금해주는 것처럼 속여 실제 현금과 가상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인출 고객들에게 줄 자금이 부족해지자 전화 금융사기에 거래소 계좌가 이용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입출금 계좌를 동결시켜 시간을 번 뒤 파산하려는 꼼수였습니다. 결국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와 전무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각각 50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14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나온 실형 선고에 피해자 측은 환영한다면서도 처벌이 약하다며 아쉬움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조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고 거기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를 하고 돈을 빼돌리고 배임을 하고 이랬던 사례 중에는 거의 리딩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량이 너무 적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준조차 없던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처벌받게 됐지만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변제를 받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전세 사기에 피해 회복을 못한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강서구 빌라왕이 주로 범행을 했던 서울 화곡동에서만 200채가 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낙찰받고 있습니다. 유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하루 평균 20명 정도가 절박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센터를 찾은 30대 중반 박모 씨는 임대인에게 2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임대사업자인데 자기가 하던 임대사업이 잘 안 돼서 갑자기 이제 기울어가지고 못 들어주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눈물만 났죠. 추후 이제 경공매 진행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이어져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집을 사려고 나서는 매수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 빌라왕의 주 무대였던 서울 화곡동에서만 230채가 넘는 주거용 건물이 경매 매물로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 전체 경매 매물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양인데 무려 10번 넘게 유찰된 집도 적지 않습니다. 하염없는 기다림에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자가 경매 물건을 직접 낙찰받기도 합니다. 재작년 제주에서 숨진 강서구 빌라왕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박모 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집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순위에서 밀려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까 불안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고른 선택지였습니다. 비싼 집을 이제 제가 강제로 사게 되는 상황이 돼서 너무나 억울하죠. 저는 이 집을 살려고 전세로 들어온 게 아니었는데. 경매 지도를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가 컸던 수원, 인천 등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전세 사기. 언제쯤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지 기약 없는 현실에 피해자들 가슴은 오늘도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전현직 직원들과 기자들까지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MBC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앞서 MBC는 쿠팡 자회사가 채용을 기피하는 인물과 언론사 기자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아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3% 올라 전문가 전망치 0.1%를 뛰어넘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0.6% 올라 전망치를 0.5%포인트나 웃돌았습니다. 도매 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새해 들어 생산자 물가가 예상 밖으로 뛰면서 소비자 물가도 뒤따라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여기에 투자한 국내 금융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추가 손실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 2020년 전후로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해외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투자 기간 임대료 이익을 얻고 추후 자산을 팔아 매매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공실률은 치솟았고 덩달아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이런 셈법은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공실률도 높고 가격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한 회사들이 다 자기 자본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은행들한테 빌려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최근 미국 지역은행의 신용 등급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로 하향 조정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그 여파는 국내 금융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국내 25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위험 노출액 총액이 무려 14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된 겁니다. 특히 8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 펀드 가운데 아직 손실로 인식조차 하지 않은 것만 3조 6천억 원에 달한 수준입니다.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임차 수요 감소와 고금리 지속 등 부정적인 해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PF 손실 부담과 더불어 중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관련 공모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제2의 홍콩 ELS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홍콩 ELS와는 달리 봐야 한다며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해외 부동산은 첫 번째 특성이 만기가 굉장히 앞으로 몇 년 동안에 분산이 돼 있다는 게.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일부 공모펀드 개인도 있지만 뭐 사실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ELS하고는 조금 더 다른 모습.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14조 1천억 원. 부동산 PF와 더불어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업장 현황과 시장의 위험 신호를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인 위기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 부의장은 컬럼비아대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 사무실 수요 감소와 금리 상승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은행이 관련 위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 부의장은 최근 뉴욕 커뮤니티 은행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선 자금 압박에 처한 소수의 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일본의 접촉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해서 정부는 일북 접촉을 포함해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한미일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하자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평가를 피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북일 정상회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납북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은 북일 대화 가능성을 거론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담화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김 부부장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북일 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日朝平壌宣言に基づいて拉致核ミサイルといった諸懸案を包括的に解決するという方針に変わり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앞서 기시다 총리는 국회에서 북일 정상회담의 의지를 또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大胆に現状を変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必要性を強く感じる中で、そのために私自身が主体的に動いて、そしてトップ同士の関係を構築していくこと。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이시카와 현 강진 때 기시다 총리를 각하라고 칭하며 위로 전문을 보내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담화도 이러한 흐름의 일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대부분 김여정 담화가 한미일 체계를 흔들려는 의도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납북자 문제 해결이 기시다 총리가 추진하려는 북일 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만큼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북일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은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데 대한 북한의 분풀이 성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유화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납북자 인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 실제 북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어수선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집단 방위를 폐기하겠다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 때문인데요. 특히 폴란드와 독일, 프랑스의 삼각동맹 행보가 분주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유럽을 자극한 이번 사태의 발단은 미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나토 회원국의 상당수는 2014년 도출된 국내 총생산의 2% 이상 국방비 책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31개 회원국 중 미국과 영국, 폴란드 등 11개 나라만 공약을 이행 중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들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특히 3%대 국방비를 쓰고 있는 폴란드가 대표적입니다.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를 잇따라 만나 뜻을 함께 했습니다. Te słowa Donalda Trumpa powinny zadziałać jak zimny prysznic na tych wszystkich, którzy ciągle lekceważą te coraz bardziej realne zagrożenie, z jakim się Europa zmaga.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독일도 올해부터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합니다. Deutschland wird in diesem Jahr 2% der Wirtschaftsleistung nach NATO-Kriterien für die NATO-Zwecke ausgeben und wird es für alle Zeit tun. 폴란드와 독일, 프랑스 외무장관은 즉각 회동을 통해 휴면 상태였던 바이마르 삼각 동맹을 가동했습니다. 1991년 폴란드의 소련 탈퇴를 위해 창설됐던 이 비공식 동맹은 트럼프 발언을 계기로 다시 힘을 받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나토 국방비 약속 이행국은 올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미 무기 재고가 바닥난 상태여서 유럽의 자강론은 허상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시베리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비교적 건강했던 나발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사망 하루 전 알렉세이 나발리의 법정 모습입니다.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 판사에게 농담을 건넬 만큼 여유롭습니다.
Я вам отправлю номер своего лицевого счета, чтобы вы с вашей огромной зарплатой федерального судьи. 나발리는 하지만 하루가 지난 뒤 산책길에 쓰러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나발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В Следственном комитете заявили, организована процессуальная проверка.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законом порядке проводится комплекс следственных и опера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все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произошедшего. 인권 변호사 출신인 나발리는 러시아 고위 관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비행기에서 독극물 증세로 혼수 상태에 빠져 독일에서 치료받은 뒤 귀국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불법 금품 취득과 극단주의 활동 등 혐의로 3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1년 1월부터 복역 중이었습니다. Russia gets rid of its best people, gets rid of people who can speak the truth for power. 크렘린궁은 나발리 사망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반역죄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뒤 감옥에 갇혔다가 실종된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가 다음 표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옥중 사망에 대해 푸틴과 그의 깡패들의 짓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푸틴을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리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발리의 사망 소식이 놀랍지 않았다면서도 격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 국민을 공격할 뿐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온화하겠지만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오늘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맑겠지만 휴일에는 기압골이 통과하며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도로 다소 춥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전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충청 이남,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2월부터 시작된 산불은 3월에 가장 많아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 산불과 동시다발 산불이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비와 눈이 예년보다 많았지만 산불은 어김없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나주와 함께 경기도 가평에서도 산불이 났고 하루 뒤에는 경기도 화성과 충북 청주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월 산불 건수 자체는 평년 대비 34% 수준이지만 중순 이후부터 산불이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한파가 물러나고 기온이 올라 산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소각과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부터는 산불 발생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달은 3월로 무려 37%에 달했습니다. 4월이 34%로 2위, 2월과 5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난히 봄 가뭄이 심했던 지난해에 3월 산불 발생 일수는 30일, 하루만 빼고 매일 산불이 났습니다. 최근 봄 초반부터 이상고온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3월 산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 산불의 발생 비율도 최근 10년 사이 3월에 가장 많은 38.9%가 집중되었습니다. 100헥타르 이상의 피해가 나는 대형 산불과 함께 하루에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는 동시다발 산불도 예년의 2배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초봄에는 고온과 강풍이 잦은 날씨에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실화가 겹치며 산불이 급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그날의 참사는 한 사람의 방화로 시작됐다.
범행 2시간 만에 사건 현장 부근 병원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흰변을 비관하던 50대 남자. 인화성 물질을 갖고 지하철을 탔고 대구 중앙로역 1079호 열차 안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그 시각 1085차가 중앙로역으로 진입했다. 대피 안내를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뽑은 그 순간 지하철 객실 문은 모두 닫혔다. 전동차 바닥과 의자, 손잡이까지 화재에 취약한 아연성 재질이었다. 빠른 속도로 시트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왔고 전동차가 있던 지하 3층엔 연기와 어둠만이 남았다. 대한민국 철도 안전은 이후 크게 바뀌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까지 모든 전동차 내장재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위로 뜨는 유독가스 성질 탓에 바닥에 유도등과 타일을 깔았다. 대구 참사 이후 몇 번의 방화 시도가 있었지만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오늘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최근 한 달 동안의 교통량과 비교했을 때 토요일은 비슷한 수준 보이겠지만 일요일은 24만 대 정도 차들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시간이라 지금은 더더욱 차들이 적습니다. 다만 곳곳에 사고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 아침인데요. 청주 영덕선 청주 방향 수리티 터널 부근 2차로 쪽에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막 처리가 끝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직은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오늘 곳곳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중앙선이 지나는 춘천 일대도 시야가 답답하고 영암 순천선이 지나는 보성 부근도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충분히 속도를 줄여주시고요. 안전거리도 넉넉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방고속도로 송파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갓길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도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진출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오전 11시 무렵 경부선 최대 혼잡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요금소와 수원 신갈, 동탄과 안성 사이로 경기권 통과가 힘겹겠습니다. 영동선 역시 비슷한 시간대에 강릉 방향 정체가 안산 분기점부터 부곡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또다시 신갈 분기점과 양재 사이로도 가다서다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아침엔 다소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 영하 3.3도인데요. 낮에는 봄 날씨입니다. 10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고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안개를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0.9도, 영하 0.9도, 대구가 영하 1.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14도, 대구는 1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나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